예, 저는 재벌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살고 또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낙수 경제 이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은 재벌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봤습니다. 동일시한 거죠. 재벌이 나와 나의 자식들을 갖다가 이만큼 끌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번 이재용 구속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의 실패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보시면 행태 규율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하고 구조적 접근 추후에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작동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태 규율을 갖다 계속해 나가면 아까 폐쇄율도 높고 또 공정위가 입증 책임을 해야 하고 이러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행태 규율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방개혁이나 검찰개혁을 함에 있어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타격을 하고 신속 대응을 하고 그래서 구조개혁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과 군이나 검찰 개혁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 집단법의 제정이랄지 기업 분할 계열 분리 이런 것을 하지 않아 갖고는 근본적인 체제의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가령 복지 문제를 얘기할 때 중부담 중복지 국가의 초입까지 가자. 5년 동안 이런 목표를 정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김상조 후보께서 제시한 로드맵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전환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정책의 핵심은 환경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이른바 뉴노멀 저성장의 불확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지지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의 공정위원장, 과거 정부의 공정위원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경제 위기가 나오면서 2년 3년 차 지나서는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담합을 해서 얻는 손실이 크다. 기업이 망한다 하는 교훈을 남기겠다고 시작하는데 다 유야무야 됐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좀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됩니다. 뭐 최근에 와서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벌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사자하고 호랑이도 승냥이가 먹을 거 토끼가 먹을 거 남겨둡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5대 재벌, 30대 재벌은 중소기업이 차지할 거, 골목에서 차지할 거 남겨두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말랑말랑한 접근 방법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시장의 상황을 갖다 이해해야 하지만 정권 초기에 합의한 이런 그 사회적 합의,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이런 합의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저는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경제력 집중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에 집중해서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어떤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또 역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인사 말씀에서 제시한 것만 갖고는 그런 가불관계 시정 그 정도를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후보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제시된 게 한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 강의료 수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 그런데 이제 본인의 해명은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영원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MLB라고 하는데 올라온 글을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갔고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와서 밤 12시에 도서관에서 이런 분이 신용카드를 있겠느냐 하는 제자의 어떤 그 눈물 어린 그 회고들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직장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급여 총액의 25%를 넘을 때만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하의 금액을 적게 되면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0이라고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 정도는 되고요. 그 이외에 은행 자동 이체나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예.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는 정말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